죽음의 위협도 막지 못한 진실, 조슈아 필립이 밝힌 중국 간첩망. 제목으로 8월 8일자 생존 우선순위 별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또는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은 한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 전쟁 초안전,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 스파이들 국가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시그릿 시티 드라마 내용까지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막지 못한 진실, 조슈아 필립이 밝힌 중국 간첩망 특별 보도, NTD 코리아에서 방송한 내용을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글로 옮기면서 다시 인식을 해보냐고 소리내어 읽기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 대담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은 브리티시 소트 리더즈라고 해서 영국의 사상 리더들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조슈아 씨고, 이분의 이름은 제가 좀 발췌를 못했어요. 그 사회자가 최근 터닝포인트 USA 메인 무대에 섰었죠. 질문: 미국이 중국 공산당 CCP에게 내부에서 점령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A.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밝혀낸 진실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중국 간첩 조직 중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마피아 사마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저를 죽이겠다고 면전에서 협박을 5년 이상 받아왔다고 합니다. 질문: 서방 국가로 옮겨온 CCP의 충격적인 통제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슈아는 서방에서 중국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유도 보호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점령당해 침략 없이 전쟁에서 지는 것.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기사를 인용한다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그 말은 인용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일전선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때 제가 밝혀낸 것이 바로 통일전선이었다. 지금은 CCP 통일전선 공작부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다. CCP, 중국 공산당을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부에서 운영하며 비밀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 통일전선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그래서 조사해보면 보통은 중국 음식점이나 뭔가 이상한 중국계 친목단체 같은 걸로 나온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건 통이라는 조직 때문이다. 전세계 차이나타운, 중국 이민자 사회는 어째서 그렇게 독특할까요? 고대 중국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정부체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은 현 단위까지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자치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통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그 통반장의 통도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긴 합니다. 가문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경찰통, 석유 노동자통 같은 식으로 문제는 큰 통 중에는 중국 삼합회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범죄, 조직 범죄는 서구의 갱단이나 이탈리아의 마피아와도 좀 다르다. 이들은 통과 협력 관계로 움직인다. 문제는 범죄도 그런 식으로 저지른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처럼 합법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담당하는 통이 바로 삼합회이다. 미주 우호협회, 푸젠 미국 우호협회, 싼동 인민우호센터 이런 명칭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통은 사실상 중국 커뮤니티 내의 비공식 정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CCP가 해외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도 바로 통조직이었다. CCP는 대사관과 영사관을 해외 주재 지방정부 사무소처럼 여긴다. 뇌물죄로 중국 내 사업계약관을 주기도 하고 돈 세탁 방식으로 자금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돈 세탁 방식은 보통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 리더에게 중국의 회사를 하나 차리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중국 기업의 자문 역할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인적 정보를 주는 걸로 충분하다. 그 통 안에 있는 1,001만 10만 명의 사람들 전체가 사실상 간첩망이 되는 것이다. CCP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조직도 운영하게 된다. 횃불 계획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파이를 양성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기술을 훔치고 외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운영하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중국 학생 학자 연합회 CSSA다. 중국 영사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을 받는다. 저는 자료를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은 뭔가를 항상 삭제한다. CSSA는 CCP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중국 민주화 발언을 하는 중국인을 고발한다. 따지고 보면 CSSA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학교들은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연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미 국방부도 대학교들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다. 외국인 유학생이 민감한 연구에 접근하고 그걸 훔쳐서 본국으로 가져간다. 교수들이 학생 스파이를 연구 프로그램에 끼워 놓고 기술이나 정보를 훔치게 한다. 그럼 나중에 중국에서 편한 고위직을 얻게 된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고정관념으로 남는 것, 그들은 현지 복무라고 부른다. 미국 국세청 같은 곳에 스파이가 필요할 경우 그런 자리에 스파이를 심는다. 검찰청에 심어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가짜 혐의를 조작할 수도 있다. 경찰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정치 캠페인을 통해 공직자가 될 수도 있다. 인재를 키워서 적재적소에 심는다. 통일 전선과 통을 밝히고 보도함으로써 살해 위협을 받아왔으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온 거다. 통한 목표는 시민사회 장악. 동네 편의점에서 바코드나 찍는 게 낫겠다라고도 생각했고, 과연 이 일을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가? 중국 간첩망을 밝혀내는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 결과 저는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내부에서 점령당해 침략 없이 전쟁에서 지는 것. 그들의 목표는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도층은 이미 적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그 진보 좌파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요. 여러 나라에 그런 것들이 회자가 됐었죠. 하물며 한국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중국 요원이 법무부 직원을 반체제 인사라고 착각해서 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결국 자충수를 둔 셈이다.
우리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이 진실을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에 이걸 알리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다. 통일전선부 외에도 또 다른 부서가 있다. 해외 화교 판공실 OCAO. 이 조직은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전부 등록하고 감시한다. 화교 2세, 3세 아이들까지 전부 등록하게 된다. OCAO가 전부 감시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CCP가 홍콩에 대한 약속을 강제로 파기한 뒤 그 탄압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협을 받는다. 이건 바로 우리 눈앞,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이다. 정부 전복 속국화 전략의 맥락. 저는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중국 통일선전부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시민사회를 장악하라는 목표다. 손자병법이라기보다 이건 오히려 마키아벨리식 전술에 가깝다. 마피아 전술이기도 하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마피아를 이용해 국가를 정복하는 방법에 가까운 것이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다. 정부의 구조와 작동 방식, 절차와 규칙, 법의 기초,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민사회이다. 정부관료, 선출직 공무원, 각 부처의 중간관리자 등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된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언론사, 기자, 편집자, 미디어, 재벌 등도 언론도 여기 포함된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나 기업들도 있다. 사회 내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다. 통일전선의 목표는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중공군도 통일전선에 협력한다. 정치적 수단을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에 접속해 사람들을 분석하고 친구 추가도 하고 여러분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그런 취미를 기반으로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통해 접근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는 생각하겠죠.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사람은 처음이야. 그 사람은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중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중국이 엄청 강력한 국가다라고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그,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한번 가보자고 초대할 겁니다. 진짜 중국을 직접 확인하라면서 말이다. 그 여행의 결말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당신을 세뇌하려 할 수 있다. 그들은 꾸며진 내러티브를 들려주며 당신의 마음을 바꾸려 들 겁니다. 둘째, 밍거, 허니 트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당신에게 약을 먹일지도 모른다. 심하게 취하게 만든 뒤 일을 벌이죠. 그리고 중국을 떠나려는 순간 당신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준다. 금괴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다. 금괴는 우리와 함께 일하면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USB에는 당신이 중국에 있는 동안 모든 행적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멸로도 성공으로도 이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 관료 기업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니면 그냥 사업관계로 묶어버리기도 한다. 우리 회사 자문위원으로 오시죠. 특별 할인해 드릴게요 같은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할인을 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뇌물이다. 세계 어디든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든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꽉 마음에 와 닿네요. 다른 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 CCP가 침략 없이 나라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의 무제한전쟁 초안전 약 1년 전 방송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작전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 공약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으려 현재 은밀히 조직망을 결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이러한 통제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한동맹을 저지하려는 중국 정권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문화와 이념을 어떻게 한국 정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법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위협이 한국 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더 큰 문제이다. 션원의 그 공연을 막으려는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수영 전 국가정보원 공작관과의 면담 내용. 1992년 중국 수교 후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었다. 중국이 공격하는 것 하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벌인 통일전선 공작이다. 폴리티컬 컬처 워페어, 정치 전쟁과 문화 무기. 이념과 여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국 정부의 밤척 기관에서 일했던 이 관계자는 통일전선에 대해 첩보 수집, 기밀 탐지 같은 간첩 활동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여론전을 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취약해져 있고, 특히 한국 정치인들도 중국 정부가 이 빈틈을 타고 들어서 한국 정치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성향의 사람들에게 접근해 우호를 다지며 한중 우호라고 하면서 친구로 만들고, 최근의 뉴스가 기억나는 것은 한중 고위 포럼이라고 중국 베이징 어딘가 열린 것도 있죠. 한 20여 명을 초대해서 열렸다고 하는데, 한중 의원 연맹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생활도 안 될 덤으로 조직도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혹은 한국인에게 한중 우호 도시협회, 한중 글로벌 협회 등등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한국의 방첩 활동은 북한에만 국한됐다, 대중국 활동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것. 한국판 FBI 혹은 CIA인 국정원 전 직원 최수용 씨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 조직망 구축, 조현구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우선 첫 단추는 한중위원회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식민지를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약점을 확대하고 정치인, 교수, 언론인 같은 상류층, 더 높은 지도층을 포섭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초안전에는 대표적인 24가지 전법이 있는데, 정치전, 사상전 또는 사이버전, 금융전, 마약전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융합 효과를 내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지용 계명대학 중국학과 교수, 무제한 전쟁의 저자, 한국을 친중정권 친중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기업 활동도 외국의 이해관계에 제약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과거 협약을 폐기하려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이는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태도, 특히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은 작은 산, 중국은 큰 산 표현, 김치도 지들 것, 한복도 지들 것이 원조라고 하죠. 김현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민경우 대한연대 공동대표 등도 만나서 취재해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CCP와 북한을 지지하는 한국 관료들, 즉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김문수가 마오주의파였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전향했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 뭔가 안 들어왔다면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그 생각이나 행동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민경우 대표가 강조한 것은 이념의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념에 휘말리지 말자, 이념 갈등, 대립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념을 벗어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직관적으로 들어온 게 우리로서는 생존 우선순위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국익은 뭐 이 짜이밍도 생각하는 말을 갖다 붙인 거니까 요즘 국익이란 용어를 민주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국익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존이 먼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통일전선 공작은 KBS올 써년공원을 막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실수였다. 수면 밑에 있던 통일전선 공작이 수면 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이란 국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과연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국가를 지키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CCP는 국가의 기본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정교 탄압을 위한 도구도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주권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와 이념의 흠에 의한 전쟁터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인데 북한과의 전쟁 중인 게 아니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과 지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문화와 이념에 의한 전쟁터가 지금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을 소국화 내지는 식민지 정책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 스파이들 국가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시그릿 시티 호주 드라마인지 미국 드라마인지 불확실합니다만 또 영화 유튜버를 인용 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쟁은 극에 달해 있고 미국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강행하는 훈련에 호주가 참가한 것을 요청해 왔다. 국방장관, 미국이 벌인 싸움판에 우리 전함은 안 보냅니다. 그는 외교 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며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중국의 보호까지 받는 모습으로 결국 미국의 군사훈련에 참여를 강행한다. 내무장관은 합법적으로 전 국민을 도청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캔버라 상공의 모든 비행기와 통신이 두절된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남중국해에서의 충돌로 인한 중국의 보복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의 충돌은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내무장관 베일리가 부른 미국 대사의 도움으로 겨우 신호를 연결하게 된다. 중국 사이버 테러 부대의 소행이었다. 기자인 여주는 우연에 우연히 겹친 이 상황이 자작극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총리, 오늘 저는 호주 안전기획부의 창설을 발표합니다. 베일리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된다. 중국식 감시 체제. 중국은 마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캔버라에서 반중 인사들을 강제로 실종시키고 있었다. 이 여자 배우가 내무장관 베일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의 숨겨진 진짜 스파이는 바로 베일리였다. 친미적인 정책을 펼치며 안전기획부를 창설했지만 그렇게 얻은 막강한 권한을 중국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티벳과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청년단체 여회원이 북경에서의 분실 자살 시도했었고 그녀는 화상치료 후 호주로 이송된다. 국방장관 팩스턴 또한 베일리의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된다. 여주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입장에서 국방장관 팩스턴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베일리가 수도의 거리에서 암살당한다. 총리도 어쩌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 총리는 자신마저 희생해서 썩은 정치판을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어 호주와 파키스탄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여러 사건들을 버무리면서 후반부에 중국 관계 부분은 꼬리를 내리는 드라마 같다. 비밀 폭로 보도 등 2년간 감옥에 갇혔던 여주 기자는 환멸을 느끼고 언론계를 접는다는 것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호주 드라마까지 정치인들의 중국 스파이 활동을 다루는데 하물며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 그런 유사한 활동, 특히 선거 개입 등 없었을까? 한국도 폭군 같은 드라마 말고 이런 드라마를 만들 용기 있는 방송이 없을까? 이런 희망을 하면서 중국의 통일전속 공작에 우리나라가 현재 걸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중국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친중 의원들이나 여야에 있는 친중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공작에 걸려서 약점이 잡혔던 이해관계가 있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친중화가 되어 있지 않겠냐. 어찌 보면은 중국의 이로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